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통장에 10억 원을 쌓아 올리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14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약 130만 명으로 이는 우리 인구 20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금융자산만 10억 원 넘게 보유한 부자들도 47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소수 계층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총합은 무려 3영조 원을 상회합니다. 반면 하위 50% 가구가 점유한 순자산의 비중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는 이미 거대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유산이나 높은 월급만이 부의 열쇠라 믿지만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도 자산 규모가 수배씩 차이나는 사례는 넘쳐납니다. 연봉 5억만 원이라는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5억 원의 자산가로 성장하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는 이 기묘한 현상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움직이게 하는지 상위 1% 자산가들만의 7가지 특징을 심층 분석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려야 할 일꾼으로 보느냐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소비자 마인드에 익숙한 평범한 직장인은 일만 원권을 볼 때 편의점의 간식이나 배달 음식 혹은 OTT 구독료 같은 지출 항목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들에게 돈은 지갑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며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라는 고민이 사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자산가 마인드를 가진 이들은 같은 일만 원을 보며 이 돈이 1년 뒤에 12영원의 가치로 불어날 가능성을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지갑 안에서 편히 쉬게 두어야 할 손님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수익을 벌어와야 하는 작지만 강력한 직원입니다. 일을 시키지 않고 휴직 상태로 둔 돈은 오직 비용만을 발생시키지만 일을 시키기 시작한 돈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날 풍경이 달라집니다. 한쪽은 살 물건 목록을 작성할 때 다른 한쪽은 자동이체로 투자 비중을 먼저 확정짓습니다. 소비자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돈을 기분 좋게 소비할까에 집중한다면 자산가 마인드는 어떻게 투자금을 먼저 확보할까를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기분 나쁘지 않게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투자금을 철저하게 가로채어 자산의 토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미리 떼어놓고 남은 금액에 맞춰 생활을 설계하는 구조적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차이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통장 잔고의 숫자를 얼마나 명확하게 분리하여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과 주식시장의 급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통장의 숫자를 자신의 사회적 자존심과 동일시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 심리는 실제 필요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 유지용 소비로 이어지며 결국 카드론과 대출로 그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진짜 자산가들은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보다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적당한 중고차를 타고 무난한 옷을 입기에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투자 계좌에는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묵직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가들은 숫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덜 느끼기에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유행을 쫓기보다 이 소비가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자문하며 충동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성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고 그 절약된 자금이 다시 자산의 엔진으로 들어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세 번째 차이는 위기 상황과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주가가 오를 때는 부러워하고 내릴 때는 공포를 느끼며 시장의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코스피 지수는 수많은 폭락장을 겪으면서도 결국 우상향하며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그래프만을 보는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그저 위험한 도박처럼 보일 뿐입니다. 공포에 질린 이들은 시장을 떠나 현금이나 예금만을 고집하며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자산을 노출시킵니다. 반면 자산가 마인드의 핵심은 위험을 무작정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감정이 아닌 비용으로 바라보며 하락장을 장기 수익을 위한 통행료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한 구간을 견뎌내는 대가가 미래의 높은 수익률이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공포에 질려 매물을 던질 때 자산가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좋은 자산을 조금씩 더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통계적 데이터를 머릿속에 두어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당장의 만족과 미래의 여유 사이에서 무엇에 더 큰 무게를 두느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축률 추이를 보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저축 습관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지출이 줄어 저축률이 10%를 넘기도 했지만 최근 고물가와 이자 부담은 이를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아끼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기에 자산가들은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지 않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자산가들은 매달의 결심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작은 자동화를 부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합니다. 월급의 5% 혹은 10%를 스스로 고민하기도 전에 미리 투자 계좌로 강제 이송되도록 설계를 맞춰 놓습니다. 의지력은 소모되는 자원이지만 한번 구축한 자동화 시스템은 감정의 기복 없이 미래의 나에게 꾸준히 자금을 보냅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이 주식, 채권, 예금으로 분산되어 시간이 흐르면 복리라는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수익 7%를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굴린 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거의 4배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천재성이나 운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 근처에서 꾸준함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시간을 바라보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팔아 월급이라는 현금을 얻고 다시 그 현금을 써서 짧은 휴식을 삽니다. 출퇴근과 야근, 주말 근무로 시간을 소모하며 더 높은 급여를 추구하지만 이는 결국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에 갇힌 것입니다. 반면 자산가들은 이 피로한 구조를 뒤집어 돈이 자신의 시간을 사오게 만드는 역방향의 설계를 꿈꿉니다. 단순히 연봉을 올리는 경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별도의 소득원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이나 임대료가 발생하는 실물 자산 등이 그들이 주목하는 구체적인 소득 창구입니다. 초기에는 매달 5만 원, 10만 원 수준의 미미한 금액일지 모르나 자산가들은 이 작은 씨앗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작은 소득을 생활비에 보태 쓰는 대신 다시 투자로 환원하여 더 큰 엔진을 돌리는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 작은 엔진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모터가 될 때 비로소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권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심리학적 개념인 통제 위치의 차이입니다. 외부 통제 성향이 강한 이는 자신의 경제적 곤궁을 국가 경제, 정부 정책 혹은 회사의 불합리함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거시적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에 함몰되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반면 자산가들은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변수들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저축률의 미세한 조정, 지출 구조의 혁신, 투자 공부와 본업의 숙련도 향상이 그들이 매일 관리하는 통제 영역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자산가들은 결코 시장이나 운을 탓하며 자포자기하거나 시장을 영구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왜 감수했는지, 정보가 부족했거나 욕심이 앞선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권한을 나에게 가져오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차이는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나며 자산가들은 실패를 수치심이 아닌 성장을 위한 데이터로 포장합니다. 평범한 이들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면 역시 나는 안 되라며 예금으로 도망치지만 자산가는 이를 투자 등록금으로 여깁니다. 수익이 잘 나온 해는 성과로 기록하고 손실이 난 해는 배움을 얻은 시간으로 정의하며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투자를 멈추는 것은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며 자산가는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정보가 부족했는지 혹은 계획 없는 추격 매수였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실패는 비로소 자산가로 가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덟 번째 차이는 한 방을 노리는 도박꾼의 심리와 습관을 쌓아가는 건축가의 심리 중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코인이나 단타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극적인 사례를 보며 조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가 말해주는 자산가들의 모습은
극적인 반전보다는 지루할 만큼 평범하고 꾸준한 습관의 반복에 가깝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투자하고 부채를 과하게 늘리지 않으며 생활비를 소득보다 낮게 유지하는 단순한 원칙의 힘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1년만 유지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과 2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 인생의 궤적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복리는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고 원칙을 지켜내는 습관을 가장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차이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와 그들이 공유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돈에 대한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염되어 개인의 자산 형성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친구들이 항상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신차, 명품 가방 이야기만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소비 기준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반면 자산을 잘 쌓는 사람들은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했고 왜 그런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나도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서로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와 같은 단편적 결과보다 각자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지가 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부자 심리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차가운 계산기처럼 살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사실 자산가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감정이 투자와 숫자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시장 폭락 뉴스가 도배될 때 그들도 인간이기에 겁이 나지만 공포에 압도되기 전 미리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둡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특정 지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만 진행하고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두는 식이죠. 연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도 흥분해서 소비를 늘리기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투자 계좌로 먼저 묶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자산가들의 마인드는 대단한 비결이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건강한 패턴의 합입니다. 돈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나를 위해 24시간 일해줄 자원으로 보고 삶의 가치를 소비가 아닌 실력에서 찾으려 합니다. 위험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패를 부끄러움이 아닌 소중한 데이터로 환산하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거창한 의지력에 의존하는 대신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작은 자동화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내일부터 1억을 모으는 비법을 찾기보다 아주 현실적이고 작은 첫걸음부터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왔을 때 몇 퍼센트를 자동 이체로 먼저 떼어놓을지 그 숫자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내 소비 중에서 나의 필요가 아닌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적어보세요. 소비를 결정하는 찰나의 순간에 당장의 기분 전환과 미래의 경제적 여유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조용히 점검하십시오. 10억 자산가라는 목표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유한 심리와 습관들은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당장 바꿔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숫자를 쫓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의 회로를 자산가의 구조로 정리해두면 부가 따라오는 속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단순히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돈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자산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생각의 격차이며 그 차이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구체적인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돈이 당신의 직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숫자가 당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올바른 태도가 결국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